듣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랬을 때 너에게 가장 도움되는 게 뭐였니?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느낌. 그 사람이 해결사가 돼서 뭘 한다든가 하는 건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고 같이 다독이고 같이 아파하고 하는 being together.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을 병이 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질환을 겪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오며 또 수많은 우울증과 조울증 청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고온에서는 두 아들의 조울증을 함께 지나오며 지금도 회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고직한님과 함께 한 사람은 어디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회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직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하는 분이시지만 처음부터 그런 시선으로 이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셨던 것 같진 않아요. 큰 아드님이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실까요? 아유, 그럼요. 그게 이제 32년 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을 앓게 됐는데 처음 입원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13층에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거기서 뛰어내릴 것 같은 조증 가운데서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주 급성기적인 행동이 보여서 데리고 있는 스태프들 2명 몸이 좋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를 차에 타도록 도를 하고 병원에 데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입원인데 제가 거기서 무너졌죠. 병원에서 우리 아들을 거기 이제 남자 간호사가 네네. 팔짱 끼고 얘를 이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고 위에 가서 철창문이 쾅 닫히고 그다음에 얘가 조금 대들어서 그런 건지 두들겨 맞는 소리도 막 나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무너져서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 상황에서? 우선은 우리 아이가 정신병원에 어떻게 보면 비자의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요즘은 불가능해요 그런 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선 아이가 받는 고통, 혼란 그게 이제 저한테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된 거죠. 정신과 의사분이 여자였는데 그분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분 그냥 발밑에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해가지고 막 이 오열을 터뜨리고 했던 그런 기억 그리면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거의 한 2주 동안은 늘 서로 침상에서 그냥 울며 자고 그랬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이 자책이나 뭐 분노, 막막함 같은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던가요? 그때의 감정은 좀 두려움이 많죠.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게 어떤 병인지를 이렇게 급성기적인 그 반응과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그 당시로서는 처음이었거든요. 또 주변에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없었고 또 책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두려운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시기에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고직한님도 있었고 또 사역자로서의 고직한님도 네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 두 역할에서 고직한님 안에서 뭔가 충돌이 있기도 했는지 궁금한데요. 사역자적인 정체성보다는 먼저 저의 이제 존재, 사역자는 어떤 doing, 뭔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being, 존재, 일단 존재가 이 무너지는 그런 거니까
자, 사역을 대학 졸업하고 올해까지 48년 정도 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뭐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약간 사치스러운 거였어요, 저한테 그 당시는. 네. 아드님의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고지카님의 거의 삶을 다 이렇게 이렇게 송두리째 좀 바꾸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엄청나게 제 인생과 제 아내도 그렇고 삶이 달라지게 강요되는 그러니까 꼭 뭐 강도 만난 인생이랄까? 이제 그쵸. 그런 예상치 그런 못했던. 것이 네, 네. 근데 예전에 그 고지카님 같은 경우는 약간 투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 표현이 기억에 예. 남는데, 사실 그런 자신의 예전의 모습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예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게 뭐 그거 한 번 갖고보다는 지금 이제 32년 차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그리고 첫 입원은 아마 지금 28년 전 얘기일 것 같은데, 뭐 그 후에 또 한 세 번 정도를 더 입원하게 됐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까지도 우울증에 걸리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17번을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합치면 21번의 입원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거든요. 끝을 알 수가 없는 긴 터널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투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그랬지만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네, 네. 예, 투사적인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한편으로 감사해요. 뭐 투사적인 그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필요한 건데 투사적으로 살다 보면 제 안에 어떤 혈기, 도끼, 또 미성숙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통을 겪다 보면은 그런 게 다 빠지죠. 그래서 또 뭐 우리 네. 기독교적인 용어로 치면 성화, 좀 더 성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그분의 표현에 제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그럼 지나고 돌아오니 결국 가장 많이 변했던 건 어떻게 보면 고지카님 자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맞습니다. 아드님의 경험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네, 그쵸. 맞습니다. 고지카님이 생각했을 때 그 내 안에서 무엇이 가장 또 달라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이제 보면은 왜 나에게 why me라는 질문을 Why me? 계속 던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겪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냐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거쳐가고 막 두들겨 맞듯이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단독자로서 서게 되고 그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왜 나라고 해서 그 일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조울병으로 치면은 1%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또 두 아이가 그런다 그러면은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은 만분의 1, 10,000명 중에 1명, 5천만 명이 있으면은 적어도 5,000명은 겪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고난이 뭐 조울병만이 아니라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온갖 질병들이 많은데 왜 나는 거기로부터 면제된 인생처럼 생각했나. 그러면서 why me라고 이제 신께 따지는 그런 것보다는 네네. why not me? 왜 나라고 그래서 거기에 면제돼야 되나? 이제 그런 좀 겸손함이죠. 네네. 네, 맞아요. 철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죠. 어, 네.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제가 이전에 인터뷰했던 네. 홍유진 님이라는 분이 예, 계시는데 예, 그분은 예. 이제 30세 때 백혈병 말기를
드시고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why me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why not me가 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기억이 네네네. 나는데요. 네. 그 변화가 사실 고지카님 자신에만 머물고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랬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든 낫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가장 크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이 좀 가장 강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32년, 22년 차거든요. 네. 두 아이를 합치면 5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회복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바라보는데 그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 큰아이가 8년 전에 좋은의 마음 약국이라고는 유튜브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조울증 문제를 다 나누고 우리 그 와이프가 그런 거 막으면 못할 텐데 다 나누도록 하고 또 같이 방송도 하고 우리 둘째 아이도 그렇게 같이 하고 이런 거를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돕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방송 세라피라고 그러는데 방송을 그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오히려 얘네들과 우리들의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힐러 세라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힐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는데 그게 거꾸로 나한테 세라피 효과를 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라고 하는 개념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냐 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좀 시선을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돌리니까 그들에게 이제 공감대를 갖고 뭐 저희 정도의 경험이면 조울증 환우와 가족들에게는 그걸 뭐 네네. 일부러 안 하더라도 다 느끼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아픔이 나눠지니까 누군가가 살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8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겨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보람이 있다. 네. 그 앞서서 유튜브 채널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어쨌든 이러한 업앤다운을 겪으시는데 어떻게든 낫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초반에는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마음이 바뀌는 그 생각에 좀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사실 뭐 저나 제 아내나 두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과정들은 꽤 있었지만은 저희들의 약간 부르심이랄까 소명 또 저희들이 하는 일들 그거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그 회복이라는 거에 대한 그 집중을 잘 못하고 그저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게 회복이라는 것은 의료진과의 어떤 파트너십 그거는 절대 필수적이지만 그 개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커버리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료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활적인 그런 거라고 한다면 리커버리라는 거는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또는 가족이 주체가 돼서 함께 회복의 여정을 가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의료진에게만 맡겼구나. 그거죠. 그래서 의료진한테 네. 맡겼을 때 이게 필수적이긴 해요. 필요 조건이에요. 네네. 약 먹고 그러는 거가.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돼서 사회생활도 하고 또 이성조제도 하고 여기에 그 커밍아웃도 좀 당당하게 해낼 수 있고 이러면서 또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고 하는 그것은 의료진의 도움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잡아내는 재활 과정까지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잘 하시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리커버리라는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의 몫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했죠.
우리가 너무 두 아들의 전인적 회복이라는 그거에 너무 우리가 부족했구나. 예, 리서치도 부족했고 또 주변에 좀 더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 회복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서 이 병이 치료될 수 있지만 이 삶이 병원 밖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걸 예, 그럼 예. 절실하게 그렇게 느꼈던 건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게 되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환우들 당사자들하고 같이 살고 그들의 어떤 회복에 도움 주는 그 일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이게 무슨 암 환우가 그 수술을 받아서 좋아지는, 물론 그것도 뭐 일정한 정도 지나야 이제 뭐 완치 판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완치 개념이 없어요. 완치라는 것보다는 병의 이제 증상을 잡고 약을 통해서 이제 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좀 도움이 되면 우리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는 관해라고 그러죠. 관해. 이 병을 갖고 그러나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신질환자들하고 쭉 교류를 하다 보면은 관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를 목표로 하지. 그러면서 그 과정은 정말 아까 제가 이게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뭐 터널에 있으면 터널인 줄 알게 되는 거지 그걸 뭐 배워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광명에 어떤 뭐가 나와요. 그러면 또 우리 감사하다 가는데 또 다시 터널이 와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17번이나 입원하게 된 거예요. 물론 얘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약 먹는 부작용이 손떨림, 뭐 피아노 치고 그다음에 드럼을 하고 하는데 그 치명적이잖아요. 손떨림이라는 게. 네. 리튬을 먹으면 손떨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얘가 약을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17번이라고 하는 재발 과정, 또 그래서 입원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이니까 이거는 뭐 그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네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다시 재발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더 그러면 좋아져서 안정적이 되는 예, 건가요? 우리 이 작은 아들을 예를 들면 10년 전부터는 정말 좋은 와이프를 만났고 그 와이프가 거의 정신과 간호사 수준의 돌봄을 베풀고 그런 가운데 한 7, 8년 동안 재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한 3, 4번 정도의 재발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엔 좀 크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 4년 전만 해도 이젠 재발은 끝났다. 그냥 네. 이제 회복의 그런 그 자기 삶의 루틴을 만들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재발이 온 거죠. 이거는 케어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관리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세상발로 하면은 운이에요, 운빨.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큰아이는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 와이프가 잘 돕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파도가 그렇게까지 뭐 쓰나미 같은 형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파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파도를 잔잔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운이 좋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고직환님께서는 또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오셨잖아요. 지금도 이 친구는 정말 살아나기 시작했구나 하고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으실까요? 많이 있죠. 네. 운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오잖아요. 상담도 하게 네. 되고. 그 가운데 많은 그 청년들이 지금 떠오르지만 예를 들면 한 청년의 경우는 저하고 줌으로 1년 정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그때 한 조울증 15년 차 그 정도 됐었을 때 공무원 시험에 된 거예요. 너무 축하했죠. 그거 네.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재발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표를 낸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래서 다시 공무원 시험을 도전했어요. 또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단위 이제 한 달, 두 달 만에 다시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우울증,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생각들,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 후에 지금 또 감사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케이스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반복해서 지켜보시면서 사람은 무엇이 있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셨나요? 제가 이제 그 자살 사고와 생각하는 거, 그래서 또 자살 시도도 많이 해본 청년하고 이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너는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랬을 때 너에게 가장 도움되는 게 뭐였니? 라고 얘기하면은, 물어보면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 그 사람이 무슨 해결점을 준다든가 해결사가 돼서 뭘 한다든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곁에 있어 주고 같이 다독이고 같이 아파하고 하는 그런 어떤 being together, 같이 있어 주는 거. 그거가 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경험한 그 여러 가지 하고 또 제 인생도 그렇고 그거는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고 많이 처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 해결해 주려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많이 아픈가 봐. 힘들지. 뭐 나랑 같이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저거 하고 그래서 좋아.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컴패니언 뭐 이게 꼭 네,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관심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가장 그 인간미 있는 그런 거가 부모이든 형제이든 또는 외부인이든 친구든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그게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걸 우리가 알면서도 점점 1인 세대가 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혼자서 밥도 혼자 먹고 약간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과 반대로 수많은 이 회복을 지켜보시면서 회복을 또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는 무엇이라고 느끼셨나요? 그 당사자 개인하고 또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좀 나눠서 보면 당사자 개인에게는 우리가 그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낙인. 낙인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으로 있지만 그게 교회 가면 교회에도 있고 기관에 가면 기관에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그 낙인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셀프 스티그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이제 망했어. 내 인생 끝난 거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는 그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그 낙인에 찍어둔 거. 그거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자기 신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나누면서 그런 게 아니야. 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가장 좋은 거는 그 낙인을 셀프 스티그마를 극복한 롤 모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고 가족이나 특히 부모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일종의 부모의 어떤 통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마치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병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보고 덤벼들어요. 하지만 억지로 쥐고 통제하면 할수록 아이의 마음은 시들어갑니다. 결국 이 깨달은 것은 통제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방치냐, 그 이분법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의 아이를 인정하고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초를 내 마음대로 이 모양 잡으로 강제로 꺾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함께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도와주려고도 하시지만 반대로 끝내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 자기만의 그런 낙인에 갇혀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럼에도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분을 다시 믿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같이 하는 가운데에 회복해서 상당히 그 자기 삶을 괜찮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겸손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8년 동안 좋은의 마음 약국을 하고 멘탈 케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빌드업하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하고 3년에서 5년 정도를 온라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서로 만나고 같이 나누고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점이 변해요. 아까 낙인을 찍던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변해요. 그리고 증상을 잡는 것과 관련해서 약 먹고 하는 의료진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리커버리라는 영역이 있네.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 회복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 일을 하는 엄청난 네네. 보람이고 특권이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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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 그런 부정이 좀 긍정으로 바뀌면서 어떤 희망으로 넘어가는 순간들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고지카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스타 메이커라고 표현을 예, 해주셨는데 그 스타 메이커라는 용어가 왜 고지카님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느끼셨나요? 이 아픈 청년들하고 하기 전부터 대학을 졸업하면서 IVF라고 하는 기독학생 운동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간사, 사역자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4-5명이 시작했던 거가 몇만 명의 커뮤니티로 자라가는 그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킨다 하는 말은 좀 어줍지 않고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네. 그 중독자들이 끊더라고요. 뭐 그런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제가 좋아하는 청년들을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한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스타처럼 되는 거예요. 네네. 자기 영역에서 작은 별이든 큰 별이든 네네. 그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 거죠. 물론 망가지고 쓰러진 케이스들도 많아요. 근데 망가지고 쓰러진 케이스들을 오히려 또 잘 돕고 그러면 더 멋있어져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스타 메이커야. 네. 그래서 나는 무슨 기획사는 아니지만 날 만나면 스타가 될 수 있어. 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좋은의 마음 약국을 하게 되고 많은 청년들, 아픈 청년들 보게 되니까 제가 우리 두 아들도 그래 너희 지금 22년 차, 32년 차 조울로지만 우리 같이 하면 너희 좋은 의미의 스타가 돼. 네.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 그거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정신건강 정책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당사자를 대표한 혁신위원이 됐잖아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아픈 청년들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절 만난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거에 좀 기여하는 거에 제가 조금 약간 노하우가 있다 할까? 또는 자신감이 있다 할까? 이 스타 메이킹을 하면 저는 뭐 SM인이 하는 그러한 기획사보다도 더 신납니다. 네. 왜냐면 뭐 세상의 스타라는 거는 뭐 한 3개월, 6개월 반짝하다가 사그러지잖아요. 근데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스타들을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스타 메이커라고 말하는 거에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스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스타라고 하면 내가 뭔가의 최고가 돼야 되고 오로지 뭐 온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내
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다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가 것들을 아주 도와주시는,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는 스타는 뭔가 퍼포먼스가 탁월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doing이거든, doing. 네네. 근데 제가 영어 좀 써서 죄송한데 being over doing. 그러니까 네. 어떤 행위보다도 being, 존재.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스타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들 가운데서도 견뎌내면서 꾸준히 갈 수 있고 엎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doing보다도 being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속사람, 이너맨 이런 것들을 키운 사람들, 그게 강하고 그 네. 전인적 건강에 힘쓰고 뭐랄까 좋은 의미의 주변에서 듣는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래서 자기 비잉을 키워간 사람들은 두잉으로 인한 어떤 스타가 되더라도 그걸 견뎌내요. 네네. 근데 이 비잉이 무너지게 되면은 스타가 돼도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이 비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게 강건해지도록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재능이 있고 재주 있는 친구들은 퍼포먼스를 또 나타내고 자기의 역할에 따라 다 다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게 그 행위보다도 존재 자체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걸 키우는 그런 면에서 내공이 있어야 돼, 내공. 네네, 그쵸. 예. 저는 그거를 네. 돕는 게 제 전문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결국 고지카님은 이 관심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처음 깊이 깨닫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뭐 가족 안에서든 아니면 다른 네네. 경험에서든 괜찮습니다. 예, 당연히 저는 뭐 우리 가족 특히 뭐 우리 어머니를 제가 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가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건 그 사회학적으로 이제 그 로제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960년대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마을에 로제토에서 이제 발견된 현상인데 당시 미국 전역에서 심장병 발병률이 아주 높았는데 로제토 주민들의 심장병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이들의 어떤 식습관도 조사해보고 운동도 조사해보고 유전자 문제, 지역 환경 등을 조사했지만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내 밝혀낸 비결은 뭐냐? 강력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유대감이었습니다.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제토 사람들은 예를 들면 3대가 함께 살면서 이웃끼리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오가고 어려울 때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도와요. 의학적 치료나 개인의 의지보다도 서로를 지지해주는 따뜻한 관계망. 이게 스트레스를 낮추고 질병까지 막아주는 강력한 회복의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한 하나의 의학적, 사회학적 그 사례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제 가족에서나 저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힘들면 만나고 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건 책에도 담아주시긴 했는데요. 그 가족 모두가 함께 병을 이해하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며느리분들도 계셨고 아내분도 계시고 그 과정에서 이 가족들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아마 우리 두 아들이 우울증이라는 거 안 만나고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들처럼 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1년에 몇 번 정도 명절 때 좀 만나고 가끔 뭐 전화하지만 별로 할 말들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손주들 생기면은 선물해주고 뭐 등등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야말로 커뮤니티를 더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있어야 더 견뎌내니까.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같은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겹사돈집의 네. 그런 며느리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결혼하면서 가능한 한 같은 지역에 사는 그런 것들을 서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장치를 못 주지만 우리는 가족끼리 하자 해가지고 걸어가면 5분 거리 또는 차로 네. 가더라도 10분 안에 있는 그런 곳에 서로 사는 거죠. 세네 가정이 이렇게 좀 같은 지역에 살면서 필요하면 만나고 이제 그런 그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아마 이게 우리 두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이런 끈끈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네. 저는 퀘스천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네. 굉장히 감사한 건 가족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음. 있구나. 고지카님께서는 이 좋은 공동체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복이 가능한 공동체는 뭐가 달라야 할까요? 회복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카밍아웃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두 아들의 그런 어려움을 갖고 지금 이제 여기 유명한 고혼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이런 것들을 카밍아웃해서 나누게 되면 누군가가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카밍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카밍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의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용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할 때가 있고 감춰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자기 내면의 세계 네. 거기에서 이게 생명이라는 게 플로잉 흘러나와서 카밍아웃을 해야 그게 흘러가는 것이지 집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카밍아웃은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내 안에서 그런 거가 이 범람 흘러넘치는 그 생명 기쁨 또 보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다두면은 그냥 썩어요. 근데 네. 그거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면 어디선가 생명을 일으키고 그게 또 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네. 사실 그런 공동체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혼자 있고 밖에 나서지 않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데요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공동체주의에서 같이 꼭 모여 살아야 되고 불편한데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되고 이런 그 공동체주의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서서히 느슨한 공동체가 최고입니다. 어. 느슨한 공동체.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러면 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는 느슨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아무리 또 좋았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단독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독자성,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공동체에 의존적이 되면 안 돼요. 음. 물론 상호 의존 관계는 있어요. 공동체라고 네네. 한다면.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챙기고 그 대신에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돕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너무 이를 악물고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를 좀 네. 잘 살려가면서. 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네요. 평생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너짐과 회복을 지켜보셨잖아요. 그 긴 시간을 지나며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가장 깊이 배우게 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죄가 있든 없든 그 본질적으로 고귀함, 숭고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성, 창조성, 예술성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저는 우리 이 청년들하고 또는 어떤 아픈 가족들하고 같이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은 이미지 오브 갓,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어설픈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 치면은 깨진 거울이에요. 깨진 거울이지만 그 조각을 통해서 또 뭘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지 오브 갓, 그런 거가 있는 거고, 그러나 깨진 건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인간이 정말 연약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도 악할 수가 있네 라든가, 그건 또 나 자신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그런 분의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죄성, 그걸 저는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얼리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구름 잡는 소리만 하게 돼 있고 비현실적이고, 또 뭐 이상만 그리다가 상처받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양면성, 이걸 많이 발견합니다. 72세이신 지금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왜 아직도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나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청년 사역이라는 거를 되게 뭐 30대, 길면 40대 정도에 끝내지 50대, 60대, 또 70대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청년들과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 기쁜 보람을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그 청년들도 20대였다가 30대 되고 30대 였다가 40대 되고 같이 늙어가거든요. 네네, 그쵸. 그 시기마다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망가진 청년들도 꽤 있어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거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부른 거거든요. 국가가 소명 부르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래서 군대 가는 거잖아요. 국가의 부르심. 네네. 그런 것처럼 저에게는 신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에 청년들을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북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극성을 향해서 계속 살다 보니까 뭐 지금의 이제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오는 청년 스피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북극성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막 쫓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 청년 스피릿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노인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 제가 노인들한테 청춘 스피릿을 말하기도 하고 그걸 느끼게 해줘요. 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충만해야 되고, 소명이라는 것은 은퇴했다고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천, 하늘이 부를 때까지 소명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노인들한테도 은퇴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화려한 그 전성기가 나이 70대 또 뭐 네. 60대 후반, 80대.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청년들 돕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가. 그저 해변가 가가지고 조각 껍질 줍고 뭐 그거를 인생의 로망처럼 기껏해야 요트 하나 구입해가지고 바닷속에서 지내고, 그게 무슨 로망이에요. 그거는 잠시 즐기는 거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주는 일을 해봐라. 그러면 청년 스피릿이 막 살아납니다. 네. 전염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청춘 스피릿을 얘기해요. 그게 아마 저의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난 너무 늦었어. 혹은 뭐 나는 회복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예, 뭐 이거는 아픈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뭐 정신질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꼬꾸라져 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커넥션 앤 커뮤니티예요. 커넥션, 연결되는 건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무너져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런 거에서 살아난 사람을 보면 달라져요.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위화감 느끼지만,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온 같은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커넥션, 이렇게 연결돼서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어? 대화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만나고 하는 노력을 하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인도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되게. 네, 아지트가 네. 있어요, 아지트. 그래서 저는 어디 뭐 이상촌 만든다 그런 거는 저는 생각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 경기도 의왕시 개원예대라고 하는 곳 앞에 한 65평 되는 좋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 근처로 와라.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옆집에 살고 이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느슨하게 서로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오고 갈 수 있고 우리 밥 한번 먹자 하는 일들이 가능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또는 뭐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티이든 아날로그적인 커뮤니티이든 뭔가 회복된 사람들의 그거가 흘러나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커뮤니티에 어딘가에는 좀 속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럼 고지카님은 어떤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으신 걸까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는 세컨 찬스 또는 서드 찬스, N의 찬스가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뭐 한두 번 무너진 것으로 내 인생 끝났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N의 찬스가 있는 그런 의미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게, 좀 흉내 좀 내려고 하는 게 이제 제 모습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고지카님처럼 이 가족으로서 누군가의 회복 혹은 뭐 친구라든지 이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정말 아주 지난한 과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잘 와닿지 않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생성되는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끝났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굿뉴스, 이 굿뉴스라는 얘기는 고온 가면 굿뉴스가 있어.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의 방송 보면 굿뉴스가 있어. 어느 뭐 독서 클럽 갔더니 굿뉴스가 있어. 그런 굿뉴스, 그거는 나를 살리는 뉴스고, 물론 거기에 현혹되면, 또 잘못 현혹되면 안 되죠. 분별력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 좋은 굿뉴스, 그런 것을 좀 해서, 하나 듣고 그냥 무작정 그러지 말고 이것저것 해서 네네. 비교도 하고, 그래서 아, 네.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해보면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 AI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클릭 한두 번으로 이 인류의 집단 지성의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네, 굿뉴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회복은 누군가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고 기다려주며 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회복을 완성해 줄 수는 없어도 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고지카님, 오늘 고온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